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죠? 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라할 뻔했어. 잘 참았다. 아유. 네. 네, 피셔박님. 네, 머신러닝과 AI 시대의 통계학을 외치는 오하이오 낚시꾼 피셔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방문해주세요.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눔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웃는아이 27님,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olic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멤버 근황 입니다. 와. 네, 와.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김 팀장님이 해줬어. 영어가 눈물. 움직였어. 김 네. 팀장이 움직였네요. 와. 네, 눈물이 나네요. 지금 우리가 녹음을 하는 게 새해 첫 녹음 맞아요? 들어주시는 그런 것 같은데요? 분들은 맞아요. 이미 저희의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새해 첫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멤버 근황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오신 피셔박님, 새해 어떠신가요? 네, 새해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김 팀장이랑 똑같은 멘트를 하시네. 네, 시애틀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네. 여기가 원래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원래 한 어. 10년, 20년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 이게 기후변화 탓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도시가 거의 마비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눈이 안 오다가 네. 많이 오면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네, 원래 눈이 많이 오는 데는 차라리 눈이 많이 와도 안 망가지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비가 착착 되어 있잖아요. 네. 그쵸? 제가 원래 공부는 이제 오하이오에서 하는데 오하이오주는 맨날 눈이 오는 곳이니까 거기는 눈이 오면 그냥 의뢰 눈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행동하죠. 영하 20도가 돼도 뭐 학교도 다 가고 뭐 회사 다 가고 학교도 간대. 눈이 오든 네. 비상 아닙니까 그 정도면? 뭐 비상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일상이라서 뭐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 시애틀은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동네가 아니라서 제설 준비 이런 게 거의 안 돼 있었는데 눈이 이렇게 쌓이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랬겠네요. 보면은 제설도 안 되고 제설차라고 다니는데 이제 그게 제설차가 그냥 픽업 트럭 같은 거 앞에다가 그 넛가래 2개 붙여놓은 이런 되게 허접한 데서 급하게 어떻게든 하느라고. 급조해서 개조한 네. 차였군요. 네, 어. 제설차가 그래요. 그래서 뭐 한동안 갇혀 지냈습니다. 네, 저희 가족들 속초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눈 엄청 많이 왔을 때 맞아. 다음날 아침에 아파트 단지에 포크레인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눈을 치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한 3일 정도는 배달 음식을 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피셔방님 최근에 좋은 소식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소개해 주세요. 어떤 좋은 소식이 한두 개가 아닌 거지. 뭐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딩 통계 책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잘
달리고 있고 2쇄를 찍을 것 같아요. 벌써. 네, 축하합니다. 벌써 2세. 와. 와우. 우리 청취자분들이 반 정도는 사주신 걸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김 팀장님의 명저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그치, 것 같습니다. 14세. 저희 방송에 꾸준히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그러네. 네. 14세 나올 때까지 네. 나오세요. 그럼 되겠네, 진짜. 그럼 되겠네요. 어.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제가 논문을 하나 냈었는데 이제 억셉트가 됐어요. 와. 그래서 출판될 예정입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그게 해외 저술지에 낸 거잖아요. 한국 아니고 미국에 네, 계시니까. 뭐야? 멀티베리 비헤비어럴 리서치라는 저널을 냈는데요. 그 논문 자체는 아이디어는 간단하고 저는 구현 위주로 갔습니다. R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논문을 보시면 다운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코드 퀄리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그게 이번에 억셉트가 됐어요. 그게 논문에 그러면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패키지의 목적하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용도 정도가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제가 한번 리젝트는 아니고 그 메이저 리비전을 받았는데 이제 다 사실상 구조를 다 뜯어 고치라는 요구잖아요. 메이저 리비전이.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처음에는 논문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었냐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런 걸 막 집어넣었어요. 아. 너무 나갔다? 개발자 감성을 좀 하셨구나. 그러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리뷰어들이 이건 그냥 저널 오브 스태티스티컬 소프트웨어에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했어요. 학술지의 성격과 좀 다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주된 독자들이 이제 행동과학 분야의 이제 심리학이나 교육학 종사하는 연구자들이고 그런 분들은 이제 OOP가 뭐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걸 내가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쪽에 이제 더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공사를 했죠. 그 원래 그 뭐지? 패키지 중에 이제 설명 충분히 되어 있는 것들 중에 비네트 있는 애들 있잖아요. R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게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논문이죠, 그죠? 빈네트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는 전원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잘 돼 있는 것들 중에는 그런 이제 뭐지? 학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아예 그 설명을 하는 논문도 있겠지만 플러스 패키지가 어떤 구성을 갖추고 있고 뭘 구성한 거고 결국에는 어떤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논문으로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하신 것 같아서 저랑은 다르게 저는 약간 유틸라이즈 위주의 메일 보내기 이런 거 위주의 패키지인데 이제 전문 원래 R 패키지 생태계에서 만드는 패키지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널 오브 스태티스티컬 소프트웨어 이런 데다가 낼 수도 정말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그건 이제 다음에 생각이 가야 돼요. 그럼 피셔방님 그게 패키지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지금 저기 그 크랜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리포만 운영을 하는데 R 하이브리드라는 패키지예요. 하이브리드. 아직은 그게 그 빈도주의 베이지안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결국엔 베이지안을 끼얹으셨다. 네, 그렇죠. 제 관심사가 그쪽이니까. 네. 패키지 깃허브에 공개해 놓으신 거면 저도 좀 리비전해서 크랜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소프트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랜에 올리고 다음 근황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많은 일 있으셨군요. 역시 가끔 나와야 돼. 저도 좀 그만 나올까봐요. 뭐예요? 무슨 대화야 이거? 가끔이든 아니면 종종 나오든 근황 할 얘기 많잖아요, 박 박사. 맞아요. 뭐가 됐든 꺼내보려고 하는 거죠. 일부러 아무것도 할 생각 없어 이게 아니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지금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았어갖고 장이랑 아토피가 좀 있는데 어머니 마나님께서 한방의 힘을 빌려보자라고 하여. 그 한방. 네. 한 방에 보내버려 이게 아니고 양방 한 방에 한 방이죠. 그럼요. 그래서 그래도 좀 대학병원과 같이 있는 경희대 한방병원에 지금 가서 우선 약을 받았고 먹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공감은 좀 가는 게 더 나이 들면 고치기 힘들다.
약간 그런 위기의식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뭐라도 해봐야 된다. 네, 잠도 좀 제대로 잘 자고 음, 네, 음, 음. 이제는 진짜 관리의 상태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좀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리라고 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박 박사가 사람처럼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계처럼 살다가 제 시간에 자겠다.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최소한의 운동과 잠은 제 시간에 자겠다 정도이긴 한 것 같아. 예, 예. 밥은 먹고. 밥은 원래 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휴, 다행이네, 그나마. 밥은 원래 그러니까 마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저는 이제 그 열량 채우기용으로 많이 잘 먹는데 마나님은 그러는 거 싫어하셔갖고 이제 열심히 먹겠다. 이제 둘째도 있어갖고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럼요. 네. 건강해야죠.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니, 전에 앨리스도 병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 이후로 좀 괜찮아졌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이후로는 괜찮은데, 근데 진짜로 이게,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잖아요. 이렇게 같이 나이 먹어가는 입장에서. 그 나이가 드는데, 이제는 밥을 안 먹으면 뭘 못하겠더라고. 예전에는 굶으면서 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올해 새해 결심, 다들 새해에는 결심을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PT를 시작할 겁니다. 네. 그거는 돈 써서 놀겠다는 소리예요. 네, 아니, 감사하고요. 살려고 뭐라도 하겠대잖아요. 응원해주세요. 결심이라잖아요. 그래. 새해 결심.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 써서 PT 받으러 갈 때가 이거라도 안 하면 죽겠다. 네, 딱 그치, 그거라서. 돈을 써서라도 내가 막아봐야겠다. 이런 그죠. 마음인 거지. 맞아요. 돈을 써서라도 내 건강을 어떻게든 유지는 해야 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상황이어서. 네, 이제 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사람들이 나이를 먹더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뭐 주식이랑 부동산 얘기할 순 없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공감을 해주실지 아니면 우습게 여기실지. 아니 그러네요. 사실 주식이랑 부동산 얘기하면 더 많이 듣지 않을까? 더 많이 듣겠죠. 그리고 아예- 더 많이 깔 것 같은데? 그치. 작년 말에 제가 잠깐 한국을 들어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광화문 교보랑 서점 몇 군데 다녔는데 네. 그 판매대 보니까 그 판매 상위권에 전부 다 그런 맞아요. 투자 맞아요. 서적들이 그럼요. 있더라고요. 엄청 너무 많죠, 당연하죠. 맞아요. 우리가 이 방송 이름을 주식 데이터 올릭 이렇게 바꾸면 바로 대박 납니다. 맞아. 제목만 바꿔도 될 거야. 진짜. 그냥 묻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데이터 기반 리딩방 뭐 이런. 그니까. 데이터 리딩. 네. 데이터 네. 리딩도 사실 제목이 잘못되진 않았는데? 그래요. 이리저리 양쪽으로 걸리게끔 한번 우리가 추진해 보는 것으로. 네. 네. 오, 피셔방님,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비슷한가요? 어때요? 우리는 좀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달라진 게 체감이 되잖아요. 맞아. 네. 네, 저희도 개미들 엄청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 돈 엄청 뿌리잖아요. 그거 주식 시장으로 쭉쭉 이제 흡수되면서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엄청 오르고 있죠. 지금 엔비디아가 주식 그 분할을 한번 했었잖아요. 한 주가 4주로 그 쪼개졌는데 지금 그 분할 전에 주가를 거의 회복했어요. 오, 넷으로 쪼갰는데요. 바로 회복했다고? 야. 와. 네, 거의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친 듯이 잘 나가는 주들도 있고, 뭐 대체로 아무튼 크게 뭐 잃는 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예전처럼 뭐 계속 변동성이 크고요. 한국만의 그런 현상은 아니군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젊은 사람들이 힘든 건 다 똑같고 집값 미친 듯이 뛰는 건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고, 네, 뭐 다들 힘듭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도 아마 언젠가는 방송에서 각 잡고 주식 얘기를 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주식 예측 고수분 모시고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 기반 예측 뭐 이런 거 우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좀 뗄 수가 없는 게 보통 뭔가 예측 쪽으로 공부하다 보면 주식 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발이 한 번씩 가보니까 그런 이제 실패담들을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제가 아는 통계학과 교수님 중에 이제 저하고 거의 연배가 같은데 그분은 아예 주식 예측하는 알고리즘 만든다는 분도 계셨어요. 네, 미국 남부 어딘가에서 교수하시는 분인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직 연락이 닿는 걸로 봐서는 아직 크게 대박 나진 않으신 걸로. 네, 아직은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라지면 이제 아 가셨구나 그 세계로 이렇게. 그렇죠. 네, 자, 저희 이제 근황 토크는 여기서 이제 뭐 이제 끝도 없이 주식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아서 네,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오늘 이제 우리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피셔방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와우. 네, 와우. 네,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페이지에서 열심히 떠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여기 혹시 6차 이후 교육과정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앨리스가 7차이실 것 같은데? 제가 7차일 것 같은데요. 7차가 네. 언제? 잠시만요. 이렇게 말하면 2005년부터였어요. 2005년 수능부터 7차였어요. 저 7차입니다. 네. 네, 앨리스가 네. 7차이실 것 같고 김 팀장이 6차 마지막. 제가 6차 마지막. 저도 네.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오케이. 아니 그렇다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네네. 갑자기 고인물 생각하면 안 돼. 네. 바로 네. 1년, 1, 2년 차이 날 텐데 아까 무슨. 그 몸이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요. 어디 뭐라고요? 어린 척을. 네. 네. 앨리스님 혹시 수학 배우실 때 네. 저기 수학 1 맨 뒷단원에 네. 확률과 통계가 등장했었던가요? 저희가 미분가적분이랑 확률과 통계가 교과서가 따로 있었나? 그럴 거예요. 그랬었을걸요? 네. 그게 7차부터였던가요? 네네. 그게? 근데 아무튼 교과서가 따로였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게 6차까지만 해도 저희는 의무 과정으로 다 배웠거든요. 문이과 상관없이. 네. 그래요? 저희는 수원, 수투하고 수투 배울 때 또 기하학과 뭐였나?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벡터와 기하학. 네. 그거 통계는 기백이라고 네. 그러죠. 네, 맞아요. 통계는 포함되어 네. 있던 것 같고 기백이랑 뭐가 따로였나?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래됐네. 네. 아무튼 이산수학 그다음에 뭐 미적분 이산수학? 그다음에 이산수학이란 이름은 대학교 가서 들었어요. 그건 8차인가? 아무튼 걔도 따로 네네네. 있었던데 어쨌든. 네. 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그때 배운 거 많이 머릿속에 남아 있으세요? 그럴 리가요. 네. 전혀. 네.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무슨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선생님 나왔어, 선생님. 아니면 그때 배우신 거 네. 대학교 때 통계학 입문부터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확률과 관련한 것에 한해서 아. 말씀하시는 거죠? 확률 같은 네, 거 그때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맨 마지막 이제 음. 교과 과정에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음. 거기서 뭐 이런 거 배우신 기억 날 거예요. 뭐 순열, 네, 조합, 네. 뭐 어. 중복, 응, 순열, 응, 응. 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확 뛰죠. 이제 네. 통계적 추정으로. 맞아. 이게 네, 맞아요. 뭐 맞아요.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딱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어요. 그 대학교 가가지고 수학 배울 때 고등학교 때 했던 게 이게 이거였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던 건 기억나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그 통계적 추정이나 뭐 그런 확률 단원 배울 때 그게 사실은 크게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이제 유형과 공식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 뭐 예를 들어서 구간 추정을 한다 그러면은 뭐 평균 집어넣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문제에서 준 대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숫자 외우셨을 거예요. 1.96 뭐 2.58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네. 1.96이 그 95% 신뢰 구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2.58이 99% 신뢰 구간에 해당이 되죠 이게. 네. 네, 아무튼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그 증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교육과 과정이 뭐 다 대체로 다 그렇지만 이제 시험과 문제풀이에 치중이 돼 있죠. 이거는 뭐 수리 영역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국어 언어 영역이든 뭐 탐구 영역이든 다 비슷한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등학교 수학 뭐 중학교 수학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숫자 집어넣고 그냥 유형 암기하고 그냥 그 문제풀이 방법 암기해서 문제 푸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단도.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다들 데이터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다 걸치고 계신 분들이지만 이제 그런 거하고 우리가 하는 데이터 분석하고 크게 상관이 있나요? 전혀. 상관이 굳이 찾으면 있지 않을까요?
네, 없다고 하긴 그런데 음. 그것만 딱 배운 이제 학생들 배우거나 이제 고등학생들이 뭐 그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 분석에 유용하게 써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적어도 뭐 그 예를 들어서 선거 여론조사에서 95% 신뢰도로 추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건 이런 의미구나라고 올바르게 해석을 뭐 요즘은 이제 데이터 문해력이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안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전혀 이론적으로. 그런 이게 실생활에 뭔가 접목될 거라는 생각 같은 거는 별로 하면서 공부를 한 기억은 정말 아니고 정말 그냥 빨리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웠던 그런 게 다였죠. 솔직히 이제 제 생각이나 감상을 말씀드리면 그냥 외워서 그냥 점수 주는 문제 풀기 위한 그런 단원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하면은 그냥 그 신뢰 구간 구하는 거는 그냥 그 공식에다가 주어진 숫자 대입하고 그냥 구하는 게 다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배울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교과 과정이.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렇진 않지만 네 어쨌든 네. 네, 뭐 아니시라면 다행이고 뭐 네.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저 궁금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호기심이 생긴 거죠. 요즘 교과 과정은 어떨까?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냥 그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문제집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펼쳤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배울 때랑.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나도 안 변하고 그때 이제 가르치던 것 그대로 이제 수학 공식을 외우고 그냥 신뢰도 같은 거 공식 그냥 암기하고 거기다가 숫자 대입해서 풀고 그 다음에 뭐 확률 통계 문제는 왜 이 사람들은 항상 주사위를 2개씩 던지 왜 이 사람들은 항상 주머니 속에서 검은 돌과 흰 돌 뭐 몇 개 중에 몇 개를 꺼내고 그 중에 검은 돌이 몇 개 있고 흰 돌이 몇 개인지 왜 이렇게 관심이 있으며 그런 거 있잖아요. 정형화된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그런 그 확률 통계적 상황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되게 추상적인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직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괜히 이제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뭐 조건 여러 개 주고 결국은 이제 그 1차나 2차 방정식으로 귀결되는 그걸 이제 풀어야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 아주 쓸모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쓸모를 찾아서 인식하는데 너무 먼 길 가야 되는 느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의 목적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원래는 그게 쓸모를 위한 기술이잖아요. 통계학이라는 건 어디에 써먹어야 이게 가치가 있는데 문제 푸는 데만 적용하게 가르친 거니까.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아니 그렇게만 생각을 해봐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면 고등학교 교육 혹은 이 초중고교 교육 자체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야기까지 가죠.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대학 교육은 또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대학 교육이야말로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은 아니야. 초중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의무 교육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교를 가야 돼 포커싱 돼 있고 대학교는 직장을 다녀야 돼 포커싱 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그 현실을 벗어나서 무언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 그렇다고 그거를 우리가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 그게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거나 그런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어쩔 수 없는 범위의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욱더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수능의 본래 목적과도 사실 무관하긴 합니다만 수능은 말 그대로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컷을 하는 거란 말이야. 상위 뽑기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상위 뽑기 위주로 변질된 지가 오래됐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되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의 초기 대학교의 환경이 어쩔 수 없다는 건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적극적인 자성이나 개선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그게 또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적으로는 교육부에 소속돼 있는 대학이 자유도가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생긴 이슈들이라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교육부에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본 기억도 나요. 근데 뭐 물론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건 고등교육이지만 고등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대학교로 보내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만 하더라도 자기가 일하는데 혹은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뭐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역시 예비 학부모라서 교육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우리 박 박사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교육 철학하고도 관련이 될 테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교육 정책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에서 왜 수학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뭐 데이터 문해력, 뭐 리터러시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통계 교육은 지금처럼 이루어지면 안 돼.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현실적 이해관계에도 좀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등학교 교육, 보통 교육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요런 문제까지 사실 얽혀 있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처럼 가르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 실내 공간 공식이어가지고 그냥 대입해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끝나고 나면 그냥 다 싹 잊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이제 제 입장에서. 일단 데이터 문해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죠? 이렇게 문제 풀어봐야 문해력 안 높아진다 하는 거죠. 확률 통계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테드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교육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확률 통계 교육을 시켜야 돼 라는 수준으로 저도 생각해요. 심지어. 그러고 수학 교육을 아예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대체해버려 라고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뭐랑 연결되냐면 사실 학계의 뭐라 그래야 돼? 학회들, 여러 분야의 학계의 파워와 연결돼 있다고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학력 시수,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몇 시수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약간 그런 학계에서의 파워들과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변화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아마 교육과정 짜는데 누구 입김이 센가? 뭐 이런 문제. 그치.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네. 제가 페이지에 올린 글을 그 수학교육과 교수님 한 분이 그 초등교육이신 것 같긴 한데 공유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불평을 한번 했거든요. 제가 아까 그런 문제들 예를 좀 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이거는 확률 통계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산수 문제다라고 했더니 그치. 그 교수님 한 분이 공유하셔서 맞습니다. 이거는 산수 문제지 통계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분도 패친 분들이 비슷한 배경일 거 아니에요? 수학 교육일 거 아니에요?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몰려오셔가지고 이거 괜찮은 확률 통계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기대값의 성질을 뭐 선형 연산자가 뭐 좀 이런 걸 테스트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관점이 전혀 다른 거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의 관점과 통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 교육계는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을 가르친 분들이 이제 모임이고 통계 교육은 사실 지금까지 그 안에서 뭐 없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한 것 같다는 인상인데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페이지에 그런 거를 올리고 나서 컨택도 여러 번 받았지만 뜻이 있는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통계 교육을 통계 교육답게 하고 싶다. 수학 교육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네네. 통계 교육만 따로 있지도 않을걸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수학 교육과 안에서 통계 교육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또는 뭐 컴퓨터 선생님, 정보 선생님 이런. 통계 교육과가 따로 있진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좁은 현실인데 이제 그 안에 수학이라는 안 그래도 이제 파이가 점점 지금 수업 시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학 쪽이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통계의 파이를 주장하려니까 이제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실적인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통계학을 좀 더 심도 있게 가르치려면 다른 무언가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학 내부에서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수능 선택 과목만 해도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이것만 해도 사실 대학 교수님들 불평이 굉장한데 예전에는 사실상 다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는 이제 주로 이제 문과생들이 하는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으로 인식이 되고 실제로 표준 점수도 낮아요. 미적분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대학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확실히 미적분인 것 같아요. 이 공과대라면 더욱더. 그것도 안 하고 온단 말이야 같은 맥락의 불평들을 굉장히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거부터 내가 가르쳐야 되겠냐 하는 그런. 그러니까 대학인데 맞아, 지금 맞아, 미적분을 맞아. 가르쳐야 된다고? 약간 맞아, 이런 맞아, 맞아. 불만이었어, 맞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확률 통계 교육을 좀 더 이제 확률 통계답게 뭐 확률이야 사실 뭐 수학하고 통계에 걸쳐 있는 분야니까 뭐 수학적으로 좀 더 이제 형식적 논리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통계 교육만큼은 좀 통계스러워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통계 교육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제 실생활 측면에서 이렇게 다루려는 통계에 대한 그런 걸 함양을 해주려면 이게 수학 과목 안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 뭔가 수학 과목에 있으면 정말 수학 측면에서만 배워야 될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 달려들어서 이제 댓글 다셨다는 그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그분의 오랜 소원이 통계가 수학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래요. 진짜 공감 많이 간다. 과목이 따로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분 입장은 이제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한 거 이건 확률과 통계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다라고 한 거에는 그렇게 동의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수학과 통계 교육의 목표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제 통계 교육은 분리돼서 그냥 통계답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미국의 AP Statistics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이게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것처럼 시수 문제가 또 걸리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요. 수능에서 뭐 안 중요한 과목이면 공부 안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여전히 그러고 있죠? 지금도 음. 여전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국영수, 과사도 잘 모르겠어. 국영수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아예 보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영어도 네, 이제 점수제가 아니라 등급제잖아요. 맞아요. 네, 등급만 채우면 되죠. 이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피시방님?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응. 이제 미국 같은 응, 응, 경우는 응. AP Statistics라고 응, 해서 응. 이제 의무는 아니지만 SAT는 그냥 영어 수학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하는 학생들은 고교에서 이제 대학 학점을 선수 이수를 할 수 있고 뭐 네, 통계학이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안 그래도 책을 한번 사서 봤어요. 그 미국 AP 통계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봤는데 이제 그래도 약간 사대주의가 있지만 네, 뭐 그것과 내용이 확실히 좀 낫기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통계에는 수학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질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과와 상과는 다르다라든지 뭐 그래프 해석하는 거 이런 좀 실용적인 내용들이 좀 더 이제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에서 한 30-40% 정도는 숫자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데이터 문해력에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과와 상관을 혼동하는 제시문을 주고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하고 그 보기에는 뭐 인과와 상관을 혼동하고 있군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기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고등학교 때 그런 걸 공부한다고요? 네. 어... 네, 원하는 학생들만 아마 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빈부격차도 심하고 사실 하는 사람들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교과 과정이 수학 교과와는 별도로 존재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교과 내용이 뭐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고 거기도 좀 쪼잔한 계산 문제 뭐 자유도 계산하는 뭐 1 차이로 정답이 갈라지고 뭐 그런 문제가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꽤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 그런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게 수능이 우리나라처럼 그 수능처럼 강력한 그런 입시 제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교과목들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AP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 대학 학점을 먼저 따는 제도지 이거는 뭐 그렇죠. 그냥 난 대학교 가서 공부할래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 뭐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렇게 그리고 미국은 교육에 대한 관심 자체가 뭐 한국처럼 이렇게 엄청 높지는 않잖아요. 수능처럼. 그렇죠. 대학 들어가는 사람 비율도 그렇게 우리처럼 높진 않을 테고. 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을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저는 모르지만. 통계학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통계학보다도 통계학이 필요한 거는 어떤 지식을 얻기까지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가와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통계학 자체라기보다는 이런 연구 방법론을 좀 중고등학교 때 가르쳐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자료를 직접 수집해 보게도 하고 그걸로 어떤 결론에 이르게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과학 지식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을 좀 일찍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연구 방법을? 네네. 요즘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프로젝트도 하고, 학생들이. 프로젝트도 하고, 그걸로 수시 보는 거죠. 수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소논문 쓰는 게 유행했던 것 그런 같이 것처럼, 그런 맞아요, 맞아요, 맥락에서 맞아요. 얘기하는 거죠?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근데 여전히 이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구로 쓰인다. 그죠, 그죠. 뭐 그런 걸 운영해주는 학원 같은 것도 있고, 심지어 컨설팅 해주는 데도 있고, 음.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실 우리가 교과서로 접하는 이론들의 근간에는 다 통계학적인 방법론이 베이스 되어 있는 건데, 그죠? 그리고 뭐 이론이 계속 논쟁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도 통계학적인 기술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은 건데, 이제 그런 걸 알아야 어떤 지식을 딱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수용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은 특히나 이런 대선 시즌에는 우리가 통계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의 진위를 가리는데도 되게 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과 관련되는 게 아닌가. 수능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과 관련되는 기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 박사가 통계학을, 수학을 제외하더라도 차라리 통계를 가르치는 게 좋겠다라는, 좀 과격하기는 하지만, 일견은 삶에 사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견은 타당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제가 이번에 문제를 더 격렬하게 제기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건데요. 최근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백신은 맞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은, 백신을 맞은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집단에서 사망자가 비슷하게 나오더라. 근데 사실 이거는 그 고등학교에서 조건부 확률 개념을 제대로 배웠으면은 이거는 틀린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걸?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접점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게 현실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전혀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구슬 개수 세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방금 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는 문제가 된 거죠. 요즘 현대 사회에서 정말 그렇네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시민들이 꼭 이제 알아야 될 지식에 이제 그런 확률 통계가 들어가게 된 현실이 됐고, 그리고 뭐 각종 사실 저는 이 문제를 꼭 뭐 고등학교 과정이 대학교 이공계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제 시민 소양 내지 뭐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뭐 데이터 리터러시, 그냥 시민으로서 살기 위한 그런 소양으로 생각을 한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도 이런 통계 교육이 좀 더 이제 통계스럽게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하면 결국엔 우리가 표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실험에 대한 개념도 같이 다루게 되잖아요. 그럼 요 정도만 알아도 적어도 그런 사이비 의학 이런 데는 안 빠질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 그 최소한의 장치는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먹어봤더니 나았어 해서 팔리는 제품들이 매우 많잖아요. 내가 다이어트 할 때 먹어보니까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해서 팔리는 제품들이 엄청 많은데, 그럼 그런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걸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건가, 이런 걸 판단하려면 결국엔 이런 실험, 통제, 표본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상한 약은 안 집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대조군이 꼭 있어야 한다. 뭐 연구를 할 때 대조군 없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이 약을 먹었더니 이만큼 개선됐다. 근데 그 약을 안 먹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개선되나, 여기에 이제 비교를 해야 그 약의 진짜 약효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이 약을 먹으면 몇 %가 뭐 개선된다, 요것만 딱 제시하면 이제 그냥 상술인 거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 이거는 수식도 사실 필요 없고 그냥 연구 설계라든지 그렇죠. 뭐 인과 추론 이런 쪽에 좀 더 가까운 건데, 이런 거를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식에 의한 과학적 절차,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적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확률 통계에 기반한 확률 통계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실험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데이터를 바라볼 때 어떤 게 상대적이고 절대적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되게 크네? 라고 얘기하면 자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본값이 자기 혼자만 있고 그걸 크네 라고 얘기해서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보통의 경우가 아니지. 모든 경우가 그래요. 근데 그 상대적인 기본값이 사람마다 다르거나 공감대 형성이 잘 돼 있어서 비슷하거나 정도의 맥락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볼 때 공룡은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거는 인간이라는 크기라는 상대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단순한 것조차도 나는 기본값을 가지고 있어라는 인식도 없이 그냥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서로 얘기가 통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나 제가 이런 상대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 인식을 깨게 된 가장 큰 경험치가 언제였냐면 군대였는데,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지만 죄송하지만 잠깐 얘기를 꺼내면 아니요, 재밌는 군대 얘기는 괜찮아요. 아니 뭐 재미없는 게 문제지. 뭐 아주 간단한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 갔더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걸 체감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근데 나는 대학생들하고만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다 그런 사람만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고. 왜냐면 자기의 인식의 범위는 기껏해야 5명에서 10명이니까. 근데 통계치를 본다고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보니까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대학을 안 간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감각만 봐도 충분히 통계치를 봐야 된다라는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먹었더니 잘 된대. 그러면 샘플이 꼴랑 한 개인데 무슨 그걸 나랑 맞을 거라는 보장이 뭐가 있으며, 좋아졌다는 게 어떤 거랑 비교해서 좋았다는 얘기도 전혀 없이 얘기한다면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그게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는 인식 자체가 보통은 형성돼 있지 않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백신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백신은 진짜 할 얘기가 너무 한숨을 많다. 깊이 쉬네요. 아니 근데 이게 통계를 배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인 건 좀 별도의 얘기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통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인데, 통계를 연구 방법론이나 인과추론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면은 그게 들어가고, 이제 AP 스태티스틱스에서는 그런 측면이 강조가 실제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앨리스가 말한 것처럼 통계 배운다고 그게 해결돼?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에 배웠던 통계 경험치가 별로라는 뜻인 거지. 그게 그렇지. 잘못됐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결국은 그 통계 자체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 사고방식에 대한 것이 습득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 통계 그렇죠. 자체만으로는 아닌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계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지, 우린 다 같이. 그러니까 원래 네. 통계학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문제 해결이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계학을 이제 활용하고 싶은 거니까 그 방법으로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리고 지금 생각인 앨리스가 거죠. 말씀하신 게 지금의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통계는 그럼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가 기본값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안 하고 있다. 쓸모가 그러니까 잘 안 느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앨리스도 그렇게 체감을 했다는 거잖아. 음. 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문제야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걸 약간만 더 이어가면은, 그 댓글 다신 교수님들 중에 뭐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어쩌고 뭐 그 익스펙테이션이 뭐 기대값은 선형연산자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확률이 메저에 뭐 이렇게 기반하고 있다는 것도 좀 가르칠 필요가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들으면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아니 메저는 그 대학교 학부생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문과생들은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전혀. 근데 이제 그 메저라는 개념을 굳이 뭐 고등학생들한테 굳이 가르치겠다 이 뜻은 아니셨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이제 그 뜻이에요. 그분이 하고 싶은 그렇게라도 드러나야 대학교 가서 알 수 있어 같은 생각이겠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음. 그 기준치가 아마 우리와는 좀 달리 높으실 수 있죠. 근데 어떤 전문가 집단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전문 분야의 일정 부분만큼을 가르쳐야지 교양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높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뭐 조교수나 부교수 이제 처음 이제 테뉴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공부 역량 등등에
열심히 하는 거를 생각이 나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거나 강의를 진행하거나 하게 되는데 결국 학생들의 수준에 자신이 압도당해서 쉽게 하게 되더라. 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그러다가 네, 이제 네. 강의 평가 테러를 당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하죠. 근데 이제 아마 이 교과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교과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강의 평가처럼 받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야 니네 왜 이딴 식으로 가르쳐?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라고 싸우지 않잖아. 사극세가 있잖아요. 네? 사교육 걱정. 아 네. 그렇죠. 그런 곳에서 목소리를 조금 내시는 거지. 아니 강의 평가만큼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이 없다도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지금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 아까 교수님을 학생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고등학생이어야 돼요. 이건 대학교 학부생도 아니고. 그렇죠.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이런 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원론주의자에 가깝긴 하거든요. 원론주의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수학을 뭐 하나만 잘 이해하면 다른 건 외울 필요 없어서 좋아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그런 약간 이론적인 부분 아니면은 그걸 이해하기 위한 과정들이 조금 더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론이 있어. 그러면 그 이론이 이런 이론이 있어요 하고 땡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얘의 근원적인 부분이 뭐다라는 걸 알려줘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 수준은 어디까지 조절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게 근데 또 문제는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평가하려면 다 주관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규모 입시 시험을 치러야 되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공정성 CD 이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통계 커리큘럼 만드시는 분들이 전부 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필요한 거며 당연히 그런 뭐지 시험을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당연히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뭐 정치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 생기는 이런 소위 민주주의일 때 생기는 큰 단점이 하향 편준화인 거잖아요. 모두에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모두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약간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좋은 통계 교육을 만든다고 한들 그게 모든 사람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결과로서 과제가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좀 같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평등 교육을 할 거냐, 엘리트 교육을 네. 할 거냐의 문제랑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사실 교육이라는 건 결국에는 평가 과정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맥락이잖아요. 우리는 수능을 배제할 수는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을 배제해. 그럼 다른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이해관계자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수능을 배제할 수 없어. 라는 걸 전제로 어쨌든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교 과정 중에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지금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필요한 점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레이드화를 시켜야만 돼. 이거를 모두 만점을 줄 거나 모두 A등급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1등급이구나. 1등급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가르기 위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고교 선생들의 처지들이 있는 거죠. 음. 이거는 이제 리소스의 문제로 다시 귀결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모든 직원들을 다 좋은 평가를 줄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러니까 요는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는 현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게 그런 현실이 없는 상황에서의 교육.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효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서로에게 좋은 말하고 착하게 지낼 수 있는 거다. 부부끼리. 이거랑 비슷하게 우리는 모든 리소스가 충분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학교를 갈 수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육을 편하게 할 수 있겠지. 등급을 나눌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제약사항들 그리고 그런 제약사항들 때문에 생기는 리소스를 나눠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등급화 이런 부분이 이 지금 교육에서 모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게 심했던 과거의 관성이 지금까지도 오는 약간 이런 문화들이 있지 않을까 같은 게 음.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뭐 지금 계속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아마 좀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같이 하면서도 그게 나아지는 게 확 체감이 되려면 아직도 좀 멀었나? 같은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하는데 그 이게 다 결국엔 수능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아니요, 이게 아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 수능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신경 쓰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뽑아가는 거는 대학들의 역할로 남기고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까지만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수능 점수 높여주는 행위를 학교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가, 공교육에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대학교 그 문제 때문에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학교가 교육부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주장하는 게 방금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냐면 교육부에서 대학교를 관여하고 있으면 그 뭐 TO라든지 아니면은 채용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교육부가 관여하게 되는 통제해야 거거든요. 되죠. 네. 통제하게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대학교가 자유롭게 해 라고 하면 갑자기 또 난장판 되겠지. 왜냐면 지금 대학 입시 부분에 맞춰서 입시 제도에 맞춰서 지금 고교 과정 이런 걸 설계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걸 독립시키는 게 또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거고 그리고 수능을 몰라 없애자 모르겠다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봐 뭐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본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해결될 문제일까요? 모르겠어요. 뭐 그걸 토익처럼 네, 그렇게 점수화되어서 네. 등급만 받으면 되는 식으로 하면 좀 부담이 덜해지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걸 매번 하려면 그게 다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음. 비용의 문제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 결국에는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느덧 방송 시간이 한 이러고 시간이 자른다고? 안 넘어가는데 돼. 아니 조금만 자연스럽게 잘라주면 안 돼요? 자르는 거 아니 좀 이거를 너무 아니 칼같이 자른다. 끝도 없이 간다. 이거 아니 어. 이게 우리 통계 얘기하다가 수능에 대한 맞아요. 성토 현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맞아요.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 네, 사실 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그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뭐 통계학이라는 데서 이제 통계 교육이라는 데 교육학 일단 들어가 있고 통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학이나 뭐 수학 교육이나 수학과 출신 분들이 이제 또 그냥 관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더 끌고 나오면 수능이라는 현실과 그 다음에 이 공정 담론 뭐 맞아요. 그 다음에 계층 문제 뭐 이런 사회학적인 주제들 다 결부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종합적인 그런 문제다. 뭐 미디어도 관련돼 있고 뭐 언론 뭐 아무튼 다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더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워서 계속 덮어놓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면 되게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꺼내놓고 대화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페이지에서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아, 논의를 촉진하신 거군요. 총대를 메고. 와. 네, 이럴 때는 제가 좀 글을 좀 매운맛으로 쓰는 편이에요. 달려들라 이거죠? 네, 뭐 일단 뭐 여기 대해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 있으시면 그냥 공유에 가서 뭐 전체 공개로 뭐 좀 속된 말로 씹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아까 앨리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심을 촉진시킨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좀 있어요. 동의합니다. 그게 어떤 선의에서 시작된 어그로라면 끌려가줄 용의가 있다. 근데 뭐 생각보다는 안 무시더라고요. 피셔박이 워낙 무서워서 잘못 물었다 큰일 나서. 네, 그러면 일단은 예, 급 끊어서 송구하옵니다만. 네, 일단은 1부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서 일단은 저희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약간 이 통계 교육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본 것 같고요. 약간 간단하게 피셔박님 이야기 나누신 소감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뭐 이미 아마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저 그 하려고 가지고 나온 이야기 절반도 못했고요. 네. 굉장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물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지만 뭐 통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만약에 독립해야 된다면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가 엄청나게 걸려 있고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좀 시끄럽게 만든 게 이게 논의의 출발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통계학계에서도 통계 교육이 굉장히 그 실제 현장과 괴리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제 그런데 이제 통계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너무 무관심했다 이런 이제 공식적 입장을 냈어요. 아, 진짜로? 그런 게 좀 더 이제 움직임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이런 시끄러움을 일으켰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 팀장님 어떠셨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네. 하시는데. 아니 저는 이런 싸움 구경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네, 아마 특히나 이제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본인의 아마 배경 전공에 따라서는 의견들이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본인의 의견을 한번 이렇게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너네가 알고 있는 그게 다가 아니야 하면서 뒷얘기를 해주신다든가 뭐 이런 그런 논의가 이어져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지금 박 박사님이 잠깐 사라지셨는데요. 제 소감 뭐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지를 않았었는데 약간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사고방식을 키워주기 위한 통계 교육이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한창 코딩 교육 가지고 엄청 붐이 일었을 때 그 문제 해결, 사고 능력 뭐 이런 거 키워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요즘도 여전히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그런데 한창 붐이 시작되었을 즈음에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런 거가 좀 결부되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박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답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피시방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논의를 꺼낼 수 있는 시발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그래, 모든 과목을 다 없애야 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시도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공교육으로서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리고 그럴 거면 그러면은 그 교사 보급은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문제들까지 연결돼 있어서 여전히 어려운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은 좀 더 극단주의자였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많이 그새 많이 네. 부드러워졌어요, 박 박사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지금 뭐 학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가 우리 방송 초창기 들어보면 박 박사가 네. 인간보다는 기계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랬군요. 이제 인간이 되셨군요. 조금 인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뭐 어떤 갑자기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팬데믹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교육에 대한 것도 사실 팬데믹 덕분에 지금 다 같이 다시들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면 교육으로서 모든 것들이 진짜 쓸모 있는 것이 맞기나 한가? 맞아요. 원점부터 생각하게 된 거지. 네. 학교는 필요해 이렇게. 그죠. 뭐 뭐 선생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선생들이 지금 다 느꼈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동영상 찍어서 올려놓고 그것만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많은 역할들이 해소가 됐다. 심지어 그걸 각자가 하는 게 맞나? 가장 잘하는 사람 한 명 거 다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광의적인 교육의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조금 더 한정해서, 그렇다면 통계교육은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나 쓸모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아마 피셔버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서, 오늘 성토대회는 저도 할 얘기가 많았지만 여기 많이 참았지? 이게 참은 거다. 아유. 죄송합니다. 참은 거다. 여러분 이게 참은 겁니다. 방송 할 때마다 왜 게스트 말고 말 많이 하는 놈 누구냐 이런 얘기를 듣지만 그치, 박 박사님 그 두 번째 얘기하는 거다. 알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수다 본능을 많이 줄이고 있는 거다.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데이터홀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